안녕하세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동물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러 온 보호자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보호자분들이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강아지에게 사료를 먹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방부제와 그런 첨가물이 들어간 사료를 먹이지 말고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 부분을 보호자분들에게 납득시키는 게 쉽지 않은데 요새는 그래도 쉽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료 이야기보다 더 어려운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로 그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강아지에게 소금을 먹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소금을 먹이지 않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강아지에게 소금을 먹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소금 다시 생각하기. 이 소금에 대한 이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현대의학의 프레임과 또 현대의학의 주체들, 의사, 약사, 그런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금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소금을 검색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소금 가다 섭취 심장병 위험 높여, 또 나트륨 2400mg씩 증가할 때마다 심장질환 사망률 56%씩 증가한다. 하루 소금 1g만 덜 먹여도 심혈관 질환 뚝, 고혈압 심장병 초래하는 소금, 저염 양념장으로 대체를. 인터넷에서 소금을 검색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소금이 고혈압과 심장병의 원인이라는 그런 식의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역뿐만 아니라 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들 중에 심장병이 진단이 되면 처방사료를 권하게 되는데, 이 로얄 캐닌에서 나온 캐디악 처방사료 같은 경우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금 함량이 낮아서 심장의 부담을 줄여줬다는 그것이 이 카디악 처방사료의 컨셉입니다. 이것은 이 로얄 캐닌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심장질환 관리 처방사료들이 공통적으로 소금을 최소화해서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 그것이 심장 처방사료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급적이면 강아지 사료도 그렇고 간식도 그렇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일 것을 권하는데, 보호자분들이 그러면 북어나 명태 그런 것을 먹여도 되냐고 그러면서 꼭 물어보는 것이, 물에 담가서 소금기를 뺀 다음에 먹여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모두 소금 자체가 심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야기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명태가 사람의 심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명태 고혈압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명태 효능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그리고 심신을 해독하는 명태 요리, 이런 식으로 명태가 고혈압 그런 질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강아지에게서는 명태를 그대로 먹이는 게 심장에 부담이 되는데, 사람 의료 영역에서는 명태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사람의 심장병이나 고혈압 그런 것들이 소금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고혈압은 소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977년에 워싱턴에서 맥거본 위원회 영양 및 인간 욕구에 관한 상원 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열린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관상동맥 발병률을 비롯해서 심장병, 암, 비만, 당뇨 이런 현대병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원인들이 왜 급격히 증가했는지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살펴봤더니 미국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런 혈관 질환이나 심장, 고혈압 그런 문제들이 수치들이 낮아졌다가 전쟁이 끝난 후 다시 급격히 증가했고 또 고기를 많이 먹지 않는 그런 채식을 위주로 한 나라에서는 심장질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콜린 킴벨이 진행한 중국 연구라는 연구의 결과도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혈중 콜레스테롤이 평균 데시리터당 127mg인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212mg에 달할 정도로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심장이나 혈압과 관련된 문제들이 높아진다고 콜린 킴벨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식생활과 관련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 딘 오니시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 환자에게 동물성 식품 섭취를 줄이겠더니 협심증이 91% 감소했고, 또 영양학자 캐린 오리 같은 경우는 오스트레일리아 정착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 정착지에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것이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인스턴트 음식 아니면 육류를 위주로 한 식생활을 하게 되면서 대사증후군인 제2형 당뇨병, 비만,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암 그런 문제들이 다발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에게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7주간의 생활을 한 후 돌아오게 합니다. 원주민들은 그 7주의 기간 동안에 원래 그들이 살던 지역에 가서 과거처럼 직접 사냥하거나 채집한 민물고기, 조개, 거북이, 악어, 캥거루, 무화과, 고구마, 꿀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7주 있다가 돌아와서 검사를 했더니 당뇨, 고혈압 그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정상 수치로 됐다는 그런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혈관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채식으로 바꾼 후에 혈관 조형 촬영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좁아져 있는 혈관들이 정상화되고 이 사진에서도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분이 정상화되고 여기서도 좁아져 있는 부분이 정상화됩니다. 심장의 문제는 심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좁아져서 그로 인해서 심장의 부담이 높아지고 그 결과 이런저런 심장 구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관 상태가 개선되어지면 그와 함께 심장 문제도 상태가 좋아집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뭐냐 하면 고혈압이나 심장병은 소금의 문제가 아니라 먹거리, 특히 과도한 육식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거번 위원도 과도한 육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붉은 고기와 유제품이 만성 질병의 원인이므로 소비를 줄이라는 권고를 발표합니다. 근데 그 당시 지금도 비슷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경제 세력이 곡물 그리고 축산업자들이었습니다. 축산업자들이 자기네들의 육류 판매에 악영향을 끼칠 이러한 권고안이 발표되니 집중적으로 이 위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위원회는 고기의 소비를 줄이라는 이런 권장사항을 포화지방 섭취량을 줄여줄 고기, 가금류, 생선을 선택하라고 변경을 합니다. 그 결과 미국 가정에서는 포화지방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먹던 것들은 계속 먹으면서 저지방, 고탄수화물을 더 먹게 되면서 건강은 더욱더 악화되고, 그리고 위원회에 소속됐던 위원들은 차기 선거에서 쇠고기 로비 단체에 의해 낙선하게 됩니다. 그 결과 축산과 관련된 영역은 정치권에서 불가침의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심장병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각 주의 성인 고혈압 비율을 보면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35%에서 43% 이렇게 많은 사람, 거의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과거에 그렇게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축산업계는 로비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혹시 식품비방금지법이라는
법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식품비방금지법은 합리적이고 믿을만한 과학적 조사나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 식품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과 관련된 가장 큰 식품 영역은 당연히 축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산과 관련된 고기, 햄버거 그런 영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인데, 이러한 식품비방금지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1996년에 있었던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하워드 라이먼과 텍사스 축산업자연합과의 소송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하워드 라이먼이라고 이 사람은 과거에 목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목장을 하면서 목장을 하는 본인도 너무 충격스러워서 목장을 그만두고 휴메인 소사이어티 여기서 이사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이먼이 윈프리가 진행하는 토크쇼에 진행해서 소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소를 도축했을 때 소의 내장이나 그런 것도 다 곱창으로 먹지만 미국에서는 소 내장을 곱창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양의 내장을 어떻게 하냐면 가공해서 그것을 사료로 만들어서 소에게 다시 먹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가무병이나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데, 축산 환경이 그렇게 소의 내장을 갈아서 다시 소에게 먹이는,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윈프리가 햄버거를 그만 먹어야겠군요, 이제 그만,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윈프리 쇼가 워낙 많은 미국인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축산물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텍사스 축산협회가 $2,000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집단 소송을 제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윈프리는 소송을 벌여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그냥 윈프리가 이긴 거구나 하고 끝날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윈프리는 그 소송 비용에 $100만 이상의 변호사비를 지불했습니다. $100만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하면 거의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12억을 쓸 수 있는 윈프리였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겼지, 그런 자금력이 없었으면 소송에서 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송에 엮인 라이먼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 패소해서 수천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됐고, 또 그 이후로 인터뷰나 토크쇼 그리고 원고 의뢰 또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그런 원고가 신문에 게재되거나 아니면 방송에 나가면 또다시 축산업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어느 기자도 그러한 내용을 실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기자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수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한 똑같이 위축되게 됩니다. 근데 축산업자들은 이렇게 축산과 관련된 사람들 위축만 시키는 게 아니라 무슨 것처럼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심장병과 관련된 가장 신뢰성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집단이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축산업자들은 미국 심장학회 이런 곳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 스폰서들을 보면 카기를 비롯해서 타이슨 그리고 텍사스 비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축산업자들이 연구비나 금전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축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근데 축산물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윈프리와 같은 그런 소송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심장학회 이런 곳에서는 육식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연구나 언급을 하지 않고 축산과 상관없는 그런 쪽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관련돼서는 최근에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성인 14만 3,050명을 대상으로 나트륨, 칼륨 섭취와 사망률, 그리고 심장 관계 사망률 간 관계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나트륨의 섭취는 심장 관계 사망률과의 관계성이 없고, 오히려 칼륨 섭취가 많은 5분위에 해당하는 그룹은 1분위 그룹에 비해 총 사망률이 22%가 낮고, 특히 심혈관계 사망률이 32%나 낮았다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장질환은 나트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칼륨 섭취를 높였을 때 심장질환 문제가 개선되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론은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금은 고혈압, 그렇게 연결시켜서 소금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버리고 소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소금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암염, 천일염, 정제염, 호수염, 정염, 자염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가 있고, 암염은 광산에서 소금 돌덩어리를 캐내는 것이고, 천일염은 바닷물을 가둬서 수분을 증발시켜 만들고, 그리고 정제염은 바닷물을 이온 교환 장치를 이용해서 염화 나트륨만을 분리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암염은 세계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고, 근데 이 암염 같은 경우는 염화 나트륨 함량이 98에서 9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미네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천일염은 생산지에 따라서 성분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호주, 멕시코 그런 곳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염도가 98에서 99%로 미네랄 성분이 거의 없는 정제염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서 생산하는 천일염은 세계적으로 미네랄이 가장 풍부한 그런 천일염입니다. 그리고 정제염은 이런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염화 나트륨 함량이 99%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의학의 소금에 대한 인식을 보면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염화 나트륨, 요거는 혈압을 올리는 데 관여하는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는 1차적인 원인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과 같은 흔히 생활습관병으로 일컫는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다양한 소금이 있었지만, 그러한 소금은 그냥 다 같은 소금일 뿐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현대의학을 주로 하는 정통의학이 있고, 또 이 정통의학의 한계를 느끼고서 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회복하려는 그런 자연요법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요법 쪽에서는 소금을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요법 쪽에서는 천일염을 이용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천일염에 함유된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이 혈압을 올리는 데 관여하는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시키고, 그로 인해서 천일염과 정제염을 쥐에게 먹인 실험에서 보면 수축기와 이행기 혈흔 모두 천일염을 먹인 쥐가 정제염을 먹인 쥐보다 낮게 나왔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보면 요 위에 라인이 정제염을 먹인 쥐고, 요 아래 하늘색 선이 천일염을 먹인 쥐입니다. 이렇게 정제염과 천일염은 혈압에 끼친 영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제염과 천일염이 혈압에 끼친 영향이 다른 이유로는, 정제염과 부해주겸의 나트륨과 그리고 칼륨의 수치를 봤을 때 그 비율이 칼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칼륨으로 인해서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함으로 인해서 혈압이 급격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명태 또한 나트륨도 어느 정도 높지만 나트륨 이상으로 칼륨이 높기 때문에, 이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함으로 인해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명태가 심장병이나 고혈압 그런 것에 좋은 먹거리로 그렇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트륨을 얼만큼 섭취하느냐 그 부분보다는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을 어느 정도에서 섭취하느냐 그 부분이 혈압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일염이나 구해주겸 그런 주겸에는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의 체내 효과는 체내 삼투압을 조절하고 그리고 신경 전달 등 다양한 생리 현상을 촉진하고 단백질의 기능 조절 그리고 또 체내 독소 해독 시 작용하는 효소의 작용에 미네랄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 생리 현상에 장애가 따르고 만성피로, 두통, 아토피, 불면증 같은 질병에 시달리기 쉽고 또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은 황산화 효과, 소화 촉진, 노폐물 배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일염을 더욱더 극대화시킨 것이 주겸입니다. 주겸은 아시는 것처럼 대나무통에다가 천일염을 넣고 그리고 입구를 봉한 다음에 그것을 태워서 대나무에 있는 미네랄이나 유황이나 그런 성분들이 천일염에 흡수되게 만든 것이 주겸입니다. 그래서 이 주겸을 더욱더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만든 것이 9번을 반복해서 만든 구해주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해주겸은 뛰어난 황산화 능력이 있고 또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하는 유황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자연치유 방식으로 몸을 건강을 관리하려고 했을 때 구해주겸을 기본적으로 먹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만든 것이 자주겸이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만성적인 피부병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 반려견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는 이 디톡스 PT 솔루션이라고 해서 자주겸을 기본으로 몇 가지 성분을 혼합한 이 제품을 기본적으로 먹도록 권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소금은 단순히 NaCl이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들의 복합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미네랄들이 몸에서 다양한 신체 기능을 촉진시킵니다. 지금 반려견이 만성적인 피부병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을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몸의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미네랄들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식재료들, 야채, 곡물 그런 것들이 화학 비료로 재배되고 또 농약으로 재배되고 그러면서 이런 미네랄들이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갈된 미네랄을 어떻게든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족한 미네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저희 병원은 이 자주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가 부족할 때 반려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식욕이 줄어들고 구토, 그리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화되고 근육 약화, 심하게는 발작, 혼수 그런 증상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염이 아닌 주겸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만큼씩 소금을 먹이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강아지 하루 최대 kg당 15mg 이하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주제인데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금과 관련돼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싶으면 소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이 책, 우리 몸 살리는 천연 미네랄 소금 이야기. 이 책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 오해를 풀면 건강해 보인다, 아니면 구해주겸을 만드는 인산가에서 쓴 주겸요법. 이 책은 참 읽기 난해한 그런 책이고, 그리고 소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자연치유 그리고 아토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같이 다루고 있는 이런 책들 또한 소금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 이야기와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소금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소금은 약은 아니지만 건강한 신체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먹거리이고, 그것을 보충해 줌으로 해서 신체 활동이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저희 평생피부과 동물병원은 대증요법으로 증상만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강아지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